이재마, 시리에 천 세월을 보내다가 의학 연구에 골몰했고 마침내 사상의학을 창안하여 동의수세보원을 제술했다. 함경도가 오주 깊은 산골이던가. 한 장년의 사내가 이 함경도의 깊은 골골을 누비고 다니며 나무 잎사귀나 풀 잎새를 뜯어 햇빛에 비추어 보기도 하고 혀 끝으로 맛보기도 했다. 그는 또 나무 껍질이나 열매를 씹어보고 때로는 달여서 직접 먹어보기도 하는 등 새로운 약재를 얻기 위해 자신을 대상으로 생체 실험을 하기까지 했다. 이리하여 그는 입안이 헐거나 구토를 하기도 하고 때로는 독초로 인하여 생명이 위험하기도 했다. 어떤 때는 계곡에 쓰러져 정신을 잃고 바위 틈에 누워 있기도 했다. 이 사람이 바로 이재마였다. 그는 몇천 년 내려오던 동양의학을 사상의학으로 총정리한 사람, 의학을 철학과 관계지어 질병치료의 요체로 삼은 개척자이다. 이재마는 함흥에서 전주이시 가문의 서자로 태어났다. 어머니는 주모의 딸로 바보스러웠다고 한다. 그의 집안은 비록 함흥 지방에서는 행색계나 했으나 아무리 인물이 뛰어나도 함흥 사람들은 등용치 않는 것이 조선조의 지방정책이었다. 또 서자에게는 그 인물의 됨됨이를 따지지 않고 차별하는 것 또한 조선조의 인사정책이었다. 그는 이 두 가지 악조건을 지니고 있었던 것이다. 그는 어릴 적부터 글을 배웠으나 말타기와 활쏘기에 더 재미를 붙이고 있었다. 아마도 그의 가슴 속은 무관의 꿈으로 가득 찼던 것으로 보인다. 그의 신분으로 문관이 되기에는 너무 제약이 많았으니 비교적 제약을 덜 가하는 무관으로 출세해 보려고 한 것이리라. 그러나 그는 말타기와 활쏘기도 팽개친 채 15의 나이에 표인의 고향을 등졌다. 그리고 이곳저곳을 떠돌며 방랑생활을 시작했다. 그는 이 방랑생활에서 민중들이 너무나 굶주림에 떨고 병에 시달리고 있는 비참한 현실을 목격했다. 4, 5년 뒤 그는 집으로 돌아와 자기 몫의 재산을 모조리 빈민들에게 나누어 주고 다시 집을 나섰다. 이때부터 그는 기인의 풍모를 풍기기 시작했던 것이다. 그는 만주로 건너가 떠돌다가 의주의 부호 홍씨 집에 기거했다. 홍씨는 많은 책을 쌓아놓고 누구나 보고 싶은 사람들에게 문을 활짝 열어놓고 있었는데 이재마는 이 집 서고에 처박혀 독서에 열중했다. 그는 홍씨 집에서 꽤나 많은 지식을 넓힌 뒤 다시 방랑의 길을 떠났다. 자기의 처지도 처지려니와 도대체 세상 되어가는 꼴이 말이 아니니 떠돌이 신세로 자기의 울분을 달래려 했을지도 모른다. 어쨌든 그는 남의 집 사랑채 하룻밤 심세를 지고 이 눈치 저 눈치 보며 한술에 밥을 얻어 줄임배를 채우는 처지였으면서도 도통 예의라든가 인사치레를 할 줄 몰랐다. 사람을 대하는 격식도 모르고 어느 자리에 끼어있건 방향무인의 몸가짐을 취했다. 천품이 멋대로였다. 점잖은 선비나 벼슬아치가 모여있는 자리에서도 다리를 멋대로 쭉 뻗거나 벌렁 들어눕기 일쑤였고 누가 말이라도 걸면 무뚝뚝하게 이를 데가 없었다. 실컷 남의 집에서 잘 얻어먹고 편안한 잠자리를 대접받고도 간다 온다 말 한마디 없이 훌쩍 떠나버리곤 했다. 이런 행동은 그가 당시의 고루한 도덕과 체면치레 따위를 여지없이 깔아뭉개고 세상을 깔보고 내려다보고 사는 인생관을 지녔기 때문이리라. 그러나 이런 행동만이 그의 전부는 아니었다. 어느 날 그는 정평으로 가는 길에 어느 집에서 하룻밤을 묵게 되었다. 잠을 못 이루어 뒤척이던 그는 아무렇게나 발라놓은 벽지에 눈길을 주게 되었다. 벽지에 글을 읽어본 그는 깜짝 놀라 주인을 깨워 벽지로 사용한 책종이가 어디서 난 것이냐고 물었다. 그 집 주인은 돌아가신 아버지 한석지가 지은 명선록인데 쓸모가 없어 벽지로 발랐다고 했다. 이재만은 이 벽지를 한 장 한 장 뜯어내서 책으로 묶고 정독했다. 책 내용은 고루한 성리학을 매도하고 유교적 관념의 세계를 신랄하게 비평한 것이었다. 이재만은 이 책에 푹 빠져버렸다. 그리고 한석지를 마음속으로 스승으로 받들며 그의 제자 노릇을 했다. 비록 살았을 적에 얼굴을 맞대보지는 않았으나 그의 눈을 뜨게 한 스승이었기 때문이었다. 이어 그의 발길은 멀리 장성에까지 닿았다. 장성에서 다시 독창적인 성리학 이론으로 제자들을 기르고 있던 노사 기정진을 만나 학문을 익히기도 했다. 그에게 스승이 있다면 먼저 죽은 한석지가 있고 그 다음으로 노사가 있을 뿐이었다. 가끔 서울로도 발길을 돌리고 하던 이재만은
어찌어찌해서 서울의 무장 김기석의 눈에 들어 그 집의 식객 노릇을 하게 되었다. 이제만은 나라가 망하는 지경에 이르렀는데도 양반들은 군역의 의무를 지지 않는 현실을 크게 잘못된 것이라고 늘 비판했다. 이런 이재만을 김기석은 조정에 청구했다. 임금은 무장 김의정에게 이재만을 시험해보라고 했다. 이재만은 김의정을 만나고서 뻣뻣이 선 채 인사를 올리지 않았다. 왜 인사가 없소? 간신배를 제거하는 소임을 맡기는 벼슬을 주면 그때 인사를 올리겠소. 이래하여 그는 50살의 나이에 무위장 벼슬을 얻었고 곧이어 진의 현감, 병마 절제사 같은 벼슬 자리에 앉았다. 어릴 적부터 꿈꾸었던 무관이 되었지만 그의 꿈을 실현시키기에 현실은 너무나 암담했다. 그에게는 아무런 실권이 없었다. 더구나 민시일파의 세도 정치는 부패하기 이를 데 없었고 또 구식군대는 별 쓸모도 없게 된 그런 시대였다. 시리에 찬 세월을 보내던 그는 벼슬을 던져버리고 의학 연구에 골몰했다. 그는 오랜 방랑생활 탓인지 위궤양과 신경염으로 시달려왔다. 그의 병은 쉽사리 고쳐지지 않았고 또 병으로 쓰러지곤 했던 무수한 함흥의 토민들을 떠올렸다. 마침내 그의 오랜 방랑생활의 경험과 그의 학문적 토대와 정렬이 결정을 이루어 사상의학이 창안되었으며 1894년 나라가 온통 어수선한 속에서 한의학의 명저인 동의수세보원은 일단 완성을 보게 된 것이다. 그는 이 책을 들고 고향인 함흥으로 내려왔다. 1895년 그의 고향 생활은 하나의 오명을 남기게 될 일로 시작되었다. 민비시해로 전국에서 유생들이 의병을 일으킬 적이었다. 강원도 일대에서 창의한 민용어 휘하의 제문하는 이곳의 소모장 또는 진북장이 되어 있었는데 그가 주동이 되어 함흥에서도 의병 봉기가 있었다. 이재만은 함흥부의 관찰사 김택수와 연합하여 최문안을 잡아 가두었다. 이재만은 이 공으로 함흥관찰사 대리가 되었고 이듬해에는 고원 군수가 되었다. 그가 군수로 부임할 적에 발에 간발을 감고 집신을 신고 함흥에서 교원까지 280리기를 걸어간 일이 당시 인구에 회자되었다 한다. 어쨌든 의병장 최문안을 체포한 탓으로 그는 오명을 남기게 되었다. 그리고 의병부대로부터 배반자의 낙인을 받았다. 그러면 그가 왜 의병장을 체포했을까? 명리를 탐해서였을까? 저자는 이렇게 풀이해본다. 당시 의병들은 외놈으로부터 나라를 지키겠다는 결의로 나섰으나 머리 깎는 것, 옷을 바꾸는 것, 개화정책을 쓰는 것 따위를 반대했고 심지어 양반과 문부를 지키고 서자와 천민을 차별하는 것을 가리켜 하나의 질서요, 진리라고 외치고 있었다. 이것을 역사에서는 1차 의병이라고 부른다. 이에 서자 신분이었고 소외된 지역 출신이었으며 개화의 의지를 지니고 있던 이재만은 이들 의병들의 주장에 동조할 수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어쨌든 이재만은 군수 자리도 1년 만에 다시 팽개쳤다. 그는 늙어가는 나이로 고향에 돌아와 만세교 옆에 보원국이라는 약국을 개설했다. 그리고 종래 한방의 처방이 우리나라 사람의 체질이나 풍토에 맞지 않는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고 또 그런 문제점을 해결할 약재들이 함경도 일대에서는 손쉽게 구할 수 없는 것들임을 알아냈다. 그래서 그는 약초를 찾아 상과들을 헤맸던 것이요 자신의 몸을 실험 대상으로 삼기도 했던 것이다. 그는 영리에 따라 사람들의 체질을 태음, 소양, 태양, 소음으로 나누어 병리를 규명해 나갔고 그에 따른 처방을 마련했다. 또 병은 희로애락에서 나오므로 그것을 억제하거나 발산하는 따위 인간의 수양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만병을 처리하는 근원이라는 결론에 도달했다. 이런 내용을 토대로 이미 완성된 동의수세보원의 내용을 보완 수정해 나갔다. 그의 약국에는 병자들이 들끓었다. 그 병자들은 대개 가난하여 야간첩 쓸 수 없는 사람들이었다. 그는 밤낮을 가리지 않고 이들을 돌보았다. 어느 날 한 병색의 처녀가 찾아왔다. 그는 처녀에게 옷을 벗으라고 했다. 예나 이제나 의사의 지시는 절대적인 명령에 속했으니 처녀는 머뭇거리면서도 웃옷을 모두 벗었다. 그러나 처녀는 마지막 속치마만은 아무리 의사의 지시지만 벗을 수가 없었다. 그는 처녀의 속옷을 낚아챘다. 그러자 그 처녀는 악을 쓰며 비명을 질러댔다. 처녀의 이런 행동을 통해 그녀의 성정을 파악한 이재만은 그제서야 빙그레 웃으며 옷을 입으라고 했다. 그리고 소양 체질로 진단을 내리고 처방을 했다. 서울에 사는 최인이 그를 찾아왔을 때의 일이다.
그는 죄인의 손발을 만져보고 글씨를 써보게 하였다. 그러다가 그는 죄인에게 마루 옆에 쌓아놓은 장작을 마당으로 옮겨 놓으라고 지시했다. 천도교의 거물인 죄인으로서도 채신을 돌볼 것 없이 장작을 한 아름씩 안고 땀을 뻘뻘 흘리며 시키는 대로 옮겨 놓았다. 이재만은 죄인의 거동을 마루에서 내려다보며 그의 체질을 파악한 후 그만 들어오라고 했다. 그리고 소음인으로 진단을 내렸다. 국학자 이능화도 고질인 안지를 이재마의 이런 처방으로 열흘 만에 말끔히 치료했다고 쓰고 있다. 그에게 찾아오는 병자들은 거의가 무료였다. 치료비를 낼 수가 없는 사람들이라서 간혹 좁쌀 한 말 정도를 약값으로 받았다고 한다. 그러니 환자는 덜 끌어도 그의 살림은 말이 아니었다. 어느 날 며느리가 평소와 같이 저녁 밥상을 들고 그의 방으로 들어갔다. 이제만은 목침을 베고 반드시 누워 있었다. 아버님, 저녁 진지 드시죠? 여느 때와는 달리 아무런 대답이 없었다. 며느리는 이재마의 몸을 흔들어 깨우다가 깜짝 놀랐다. 64세의 나이로 이재마는 눈을 감았던 것이다. 양생법으로 수련된 명의다운 죽음이었다. 그는 죽기 전에 자신의 묘자리를 미리 보아놓고 그곳에 무덤을 쓰라고 일러주었다. 아들이 막상 그곳에 묘를 쓰려고 보니 좌청룡이 없어서 망설이다가 유언대로 하였다고 한다. 그런데 뒷날 왼쪽에 저수지가 생겨 수청룡이 되었다고 한다. 이것은 바로 자연의 변화를 인생과 관계지어 변용한 것으로 자연과 인간과의 조화를 의미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다. 그의 의학도 바로 자연의 내재한 힘을 인생의 활력으로 도출해낸 것이리라. 어쨌든 그는 기인다운 풍무로 일체를 살면서 빛나는 업적도 쌓아 올렸다. 내 죽은 뒤 100년 안에 사상의학이 온 세상을 풍미할 것이다 라고 이재만은 장담했다. 그런데 아직 100년이 못 되었으니 더 지켜볼 일이다.